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끝자리 4867 쓰시는 분, 4867 쓰시는 분, 우리가 카드를 너무 잡다하게 내어놓으면 오히려 일본은 자기들 계략에 적중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차라리 차분한 대응을 해서 일본의 계획이 별로 효용이 없다는 느낌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분처럼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은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태풍 프란시스코 다행히 소멸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태풍이라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남해안 쪽에 비상이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어서 좀 다행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네.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나요? 네, 그 8호 태풍이죠. 네네. 그래, 어저께 저녁 9시경 부산 부근으로 중심이 상륙해서 약화가 됐죠. 태풍은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태풍 단계에서 약해진 거죠. 그 열대저압보라고 하는 그 기상 현상으로 약화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저기압이 있는데 온대저기압 그거보다 좀 더 소용돌이가 강한 열대저압부 그거보다 더 강한 그 소용돌이가 이제 태풍이죠. 예. 그런데 그게 어젯밤 약화가 됐고 특이한 게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뒤에 경상도 쪽 그다음에 강원도 쪽을 향해서 이 시간 이 8시 아침 현재 이 시간에도 그 소용돌이 열대저압보다 소용돌이가 강원도 쪽으로 지금 이동 중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동반된 비구름대가 우리 서울 경기까지 강원까지 지금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멸하지 네. 않고 약화될 뿐이다. 우리 태풍은. 네. 그런 얘기인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8호 태풍 말고 또 앞으로 네. 9호, 10호 이 태풍들 온다 그러는데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9호 태풍이 지난 4일 발생해서 그 필리핀 동쪽에서 발생해서 대만 쪽을 향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고요. 네. 어제 오후에 또 10호 태풍 네. 크로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태풍은 괌 그 위쪽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먼 쪽이거든요. 예. 이게 일본의 그 도쿄 밑에 그쪽을 향해서 지금 이동 중인데 이 10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도 규슈가 주목이 되는데 이 9호 태풍이건 이 10호 태풍이건 지금으로부터 한 5일 뒤에 그런 문제거든요. 네네. 9호 태풍은 대만 쪽에 지금 있고 10호 태풍은 괌 쪽에서 이제 일본 쪽으로 올라오고 네, 있다. 그럼 우리한테 조금 더 위협적인 거는 9호 태풍 아니에요? 똑같아요? 9호 태풍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게 이제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게 9호 태풍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만 쪽 향해서 거의 서진 또는 북서진 하다가 중국 그 남쪽, 동쪽의 그 상해 부근으로 스쳐 지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거든요. 네. 한 5일 뒤에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태풍은, 8호 태풍, 어제 8호 태풍보다 세력이 더 큰 중형이고, 네. 또 강도가 강한 태풍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예상치로 되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서해상 쪽으로 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더 방향을 틀어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것인지는 적어도 5일 정도 뒤는 지나야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시와 농어촌이 태풍에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좀 다르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도시와 농촌 지역이 어떤 그 태풍에 대해서 다르죠. 농촌은 이제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 지금 대개 태풍은 적어도 한 5일 전부터는 그 태풍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서 대비할 시간은
갑자기 그냥 퍼붓는 그런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있거든요. 네. 자, 그 바닷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 결국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기상현상, 모든 기상현상 중에 가장 왕격에 해당되는 게 태풍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배 피해 없도록 다 단단히 올려놓기도 하고 묶어놓기도 하잖아요. 예. 농촌에서는 농작물 피해, 또 많은 비로 인한 그 침수 피해 막기 위해서 그 고랑 다 점검을 할 것이고요. 특히 도시에서는 많은 비로 정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광등이 내거나 음료수 내거나 또 단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이런 면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태풍 끝나고 나면 또 더위가 막 몰려올 것 같은데 네. 노약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나라 동쪽은 아까 말한 그 열대 저하프 때문에 어제 밤사이 비가 왔는데 많이 그렇죠. 왔는데요. 우리나라 서울, 경기 이쪽 서쪽 이 좁은 땅덩어리에 동쪽은 비가, 서쪽은 폭염으로 지금 밤을 그렇군요. 보냈거든요. 네. 이 시간 현재 폭염주의보가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내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더위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제 이 시간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뭐 달러당 7위안을 넘기면서 미국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국내 금융시장은 그래서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 먼데이, 블랙 튜스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틀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76조 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1,900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연기금과 같은 기관의 매수세로 낙폭 일부를 만회했지만 전날보다 29포인트 내려서 1917로 거래를 마쳤고요. 예. 이 코스피가 장중 1900선을 밑돈 것은 2016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이었고, 그리고 전날 7% 넘게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코스닥 지수, 어제는 장중한테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국인 매물 폭탄으로 18포인트 내린 551선으로 밀렸습니다. 이 코스닥은 지난 이틀 동안 이제 10% 가까이 빠진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개입으로 그나마 1,215원 30전으로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한편 아시아 증시도 이틀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락폭은 이제 우리 증시가 워낙 큰데요. 니케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0.6% 약보합대, 또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의 항생지수 1%대 초반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장 마감 시간 다 돼서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이제 미국의 그 주가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지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매도 금지 등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 공매도 금지가 사실은 2011년하고 2008년도에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카드로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약재는 겹쳐온다고 이제 징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일본도 벅찬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죠. 그렇죠. 환율 뛰고 주식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당국이 긴급 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3단계 단계별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1단계인데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네. 2단계로 가면 자금 경색과 실물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요. 3단계는 급격한 자본 유출과 실물 경기 침체가 동반될 경우 자본 악성으로 확장, 이 거시 정책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또 1일 가격 제한폭 지금 30%로 돼 있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좀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잠시 후 열리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 중국의 한일 조약국 지정 영향이 최근 이제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이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일본 정부가 오늘 그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포한 날이고 특히 2차 수출 규제 품목의 윤곽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노리는 두 번째 급소 품목이 뭐냐? 일단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포합니다. 네. 관심은 함께 발표될 수출 규제 시행 세 측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은 이제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인데요. 1,100여 개 전략 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전환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이 타격을 받는 한국 기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에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실적은 제로인데요. 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되면 경제산업성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제출 서류를 보완하라라는 등의 목리를 부릴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협상 카드로 아예 이번에 이제 이 급소 품목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절묘한 케미를 자랑하는 두 남녀입니다. 모든 사건을 꿰뚫어보는 두 분과 함께하죠. 백기종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이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가족들 품에 돌아왔는데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팀장님, 우리 네. 그 은누리 양 어떻게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산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조은누리 양이 사실 그 지난 이제 7월 23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가족과 헤어지고 이제 실종이 됐었는데요. 지금 직선거리,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는 발견된 장소가 1.7km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심천 발원지에서는 그 1km가 채 안 되는 920m 지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32사단, 그러니까 군견 달간이라고 지금 굉장히 뭐 화제가 되고 있죠. 이 군견하고 박상진 원사가 사실 17마리의 수색견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 다른 그 수색조가 그곳을 지나쳤다라고 해요. 네. 근데 결국 이 달간이가 아주 후각이 발달을 했는지 그 숲풀 뒤쪽에 있는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조은누리양을 발견했는데 발견 당시 사망한 걸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맥박이라든가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결국 긴급 후송을 했는데 이 조은누리양은 면담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잤다라고 하는데 이제 의사라든가 전문가들 얘기는 이 체력 소모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23일 날 이후에 3일 정도 폭우가 쏟아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빗물들을 이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좀 먹지 않았을까 하는 식수로. 그런 예. 일각의 이제 얘기가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먹었을 거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고 이번 주에 퇴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잠만 자고 그다음에 체력 소모가 많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14세 아이를 11일째에 발견을 했지만 생존해서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네. 이런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이 달관이라고 하는 아날로그로 우리 아이를 찾은 정말 훈훈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은누리 양에게 뭔가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할 건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 눌러주시고요. 단지 50원, 100원 들어간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은누리 양이 병원에서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은누리 양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수님, 은누리 양의 상태가 어떻죠 지금 현재? 다행히 별 탈은 없는 것 같고요. 찰과사항 네. 조금 있고 처음 발견했을 때 맥박이 조금 약해서 걱정이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다 회복이 됐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은누리 양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 은누리 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참 아팠던 부분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폐를 앓고 있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이 어쩌면 이 은누리 양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 되게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자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네. 예. 지적장애와 또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중에서도 자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뭐 사회성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언어도 많이 느리지만 행동도 좀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네. 어쩌면 이 조은누리 양 특유의 이 느림이 그녀를 살게 한 게 아닌가. 특별히 이게 여름철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비가 왔던 것도 관건이 되었고 사실상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생존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 특유의 상황이 14살이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고 열흘 동안 먹지 못했지만 그녀를 살릴 수 있었던 일종의 힘이 아니었는가. 아주 단순한 판단과 단순한 행동과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본능적인 움직임이 그녀의 생존에 아주 결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독특한 시각이신데,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런 은누리 양과 아날로그적인 수색 방법 이런 그렇죠.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행동이 느리다는 건 먼 거리를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동 자체도 아주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우리가 목이 마른 상태, 입이 마른 상태는 주변에 물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복잡한 판단을 하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단순한 데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을 얻어낸다면 생존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팀장님, 그 은누리 양을 발견했던 우리 그 군견 달관이 있잖아요. 네. 그 달관이가 참 산전수전 다 겪은 개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달관이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군견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정찰견, 추적견, 폭발물 탐지견이 있어요. 폭발물 탐지견. 근데 군견이 네.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후 7개월쯤 돼가지고 이제 그 군견 자격을 받는데 네. 훈련이 보통 20주하고 하루에 4시간씩 훈련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외형이나 사회성 그리고 집중력, 건강 상태 이런 10개 항목이 있어요. 네. 이 10개 항목을 80점 이상을 받아야 개가. 예. 받아야 네. 이제 군견 자격을 획득을 하는데 이 군견 과정이 보통 그 지원견 중에 30% 이하로 합격을 한답니다. 근데 군견을 보면 우리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달관이가 뭐 지금 국민영웅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68년도에 그 김신조 무장공비 1.21 사태라고 보통 하죠. 네. 이때 이제 뭐 그 종로서장도 사망을 하고 했었지만 이때도 도주 경로를 제일 먼저 탐지해낸 게 바로 군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도에 우리가 그 제4 땅굴이 이제 수색을 할 때 이 군견이 목함 지뢰를 발견해 가지고 분대원 10여 명의 장병들을 살린 일도 있어요. 본인이 목함 지뢰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군 장병 10여 명을 모두 살려내. 그래서 이제 개네요. 소위로 네. 군견 최초로 소위로 계급이 추서가 된 일도 있었는데 네네. 이 군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7세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 나이로 치면 한 50세 퇴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달관이도 몇 살이에요 지금? 예, 지금 7세니까 약 50세가 됩니다. 거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은퇴네요, 곧 은퇴. 그 퇴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조은누리 양 집에서 분양 입양을 좀 받은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래서 네. 조은누리 양 집에서 만약에 우리 그 군견 달관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저도 지금 그 육군 발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더 적극 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이 또 여기서 힘을 써주시는군요. 그 아까 문자 보내달라고 했더니 8986 쓰시는 분께서 은누리 양은 평소 수영 선수로도 활약을 했답니다. 청취자분들도 평소 기초 체력을 기르자고요. 쾌유 축하해요 이런 말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아날로그적인 그런 특성 플러스 또 수영과 같은 평상시의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걸 스스로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 잘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 아동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특히 그 부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았잖아요. 어떻게 지적장애 2급에 자폐 증상 있는 아이를 혼자 내려보내냐 이러는데 이것도 좀 사실은 생각보다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년에 지적장애인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보통 한 7,8천 건 이상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10,000건에 가까워요. 2018년도만 해도 8,881명이었거든요. 어이구, 그리고 예. 그중에서도 우리가 미발견자가 뭐 매년 굉장히 적습니다만 거의 보통 99.3% 거의 뭐 99% 이상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게 돼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미 이런 발생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발달장애 혹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외연상으로는 차이를 잘 몰라요. 네. 이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언어 발달이 지체돼서 도움을 요청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특별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렇죠. 무엇보다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신 분이 여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빈도가 높은 것도 문제겠지만 실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여러 경찰들의 노력이 있다는 거. 이거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4867 쓰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은누리 양의 씩씩한 생활 덕분에 일주일만 지나도 희망을 포기하던 실종 수색의 틀을 깨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되게 아주 좋은 좋죠.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일반 아동을 그 찾는 매뉴얼하고 이런 그 지적장애나 이런 아이들을 찾는 매뉴얼이 조금 다르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한 방송에서 아침에 그 주말마다 실종 어린이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꽤 한동안 그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방송을 기초로 생각을 해보면 실종 아동에 대한 매뉴얼과 그다음에 어떤 이런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고요. 일부 그 나누어져 있는 부분 중에 이를테면 지문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보통 일반 어린이들이나 혹은 발달장애가 있든지 간에 일단 실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문 등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부모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높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은누리 양 같은 경우 14살이에요. 14년 동안 부모는 발달장애를 가진 딸을 이 친구를 같이 생활하고 키우고 가족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죠. 아이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죠. 이런 일들이 작게 크게 있었겠지만 잘 극복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보통 이 아이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길이 있으면 길만 따라가요. 이런 아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네. 처리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에 대한 비난보다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더 관심을 갖고 시스템이 어떻게 더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우리가 사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뭐 실종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또 장기 실종 아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네. 두 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이제 3,380명 정도의 그 실종 전담 경찰관이 있거든요. 네. 제일 먼저 제가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건 사전 지문 등록제를 좀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사전 지문 등록제요? 예, 이게 지금 호응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데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가족 내 아이들 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요즘 그 이치 표시 장치나 스마트워치 같은 거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실제로 실종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신속한 신고가 가장 먼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조은누리 양 부모가 실종 그 수색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은누리가 행동 패턴 평소에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주요했어요. 네. 바로 그 1km 이내에서 발견이 됐는데 결국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 자료를 이 수사팀이나 수색팀에다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실종 아동은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1년에 경찰청 주간 2번씩 실종 아동 일제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발견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그런 어떤 예방책, 사회 안전망식으로 가족 안전망을 구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9772 쓰시는 분이 기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법한 11일간의 외로운 사투. 감동을 넘어서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멍해집니다. 은누리 양이 행복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동받고 기뻐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하고 더 넘어서 실종 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나 사회적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종 아동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종자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 발달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덮어야 될 일종의 포대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포대기 역할이요. 네.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함께 해야 되겠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가장 먼저 도움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네. 공동체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런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잊어버렸지만 반드시 찾을 수 있는 네. 흔한 일이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될 거고요. 네. 특별히 최근에는 한 편의점에서 ICU라고 해서 실종 어린이들이 편의점을 찾아오면 그 편의점에서 경찰에 연결해서 아이를 찾아주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발달장애를 알고 있거나 실종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편의점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서 이들을 끌어안는 일종의 돌봄망 그야말로 망이 될 수 그물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외우려다가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스포츠계 반응 짚어봅니다. 앞서 2부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정치권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당사자인 스포츠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들의 목소리 듣는 시간 잠시 후 가져보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 지금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유료 장문 100원입니다. 어느 분들의 의견이 많은지 제가 좀 이따가 집계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도 한번 그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일 오늘은 이 스포츠가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다 타버렸어요. 뜨겁게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지난번 호날두 때문에 좀 식은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노 변호사님께. 네. 도쿄올림픽 보이콧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물어만 보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사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앵커로서 결과 보고 대답하면은 많은 쪽에 묻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중립적인 의미에서 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쪽으로. 자, 오늘은 어떤 뜨거운 스포츠 뉴스냐? 도쿄올림픽 보이콧인데요. 이게 내년에 열리잖아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보이콧 운동은, 내년 도쿄올림픽 폐막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있으나, 올림픽 자체가 보이콧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32회 올림픽이거든요. 그러니까 32번, 32번 열렸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 올림픽이 취소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역사상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딱 3번 있었습니다. 1916년 베를린 올림픽, 1940년 도쿄올림픽, 1944년 올림픽은 아예 개최지도 결정 못했어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전쟁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16년은 1차 세계대전이었고요. 40년은 중일전쟁이었죠. 2차 세계대전.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 보이콧에 시달렸던 올림픽은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올림픽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2016년 리우 올림픽만 하더라도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올림픽 개막 직전에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맞아요. 창궐 그때 막 브라질에서 많이 그러니까 가야 된다, 창궐. 안 가야 된다, 못 가겠다, 그렇죠. 보이콧하자.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도 사실은 당시 해외에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한국 자체의 정치 환경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네네. 이유로 해외에서는 보이콧 운동이 일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건 크게 보면 두 갈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이 보이콧 운동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안전 문제에 따른 이 보이콧 두 가지거든요. 자, 네. 우선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보이콧 운동. 만약에 우리가 반발해서 보이콧을 했다. 예. 근데 세계 각국이 우리 주장에 동조해서 다른 나라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이콧을 당하는 거죠. 우리만 안 가니까. 우리 혼자만 고립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활동에 곧 들어갈 텐데 예. 올림픽 보이콧하는 국가가 올림픽 유치하겠다. 이거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제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에 따른 이 보이콧 운동은 이미 오래 전서부터 전 세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명분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누구나 다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방사능 오염 때문에 못 간다 이걸로 밀고 나가야 되겠네요. 밀고 나간다니까. 만약에 보이콧한다면. 예,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네. 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꼭 뭐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세계 각국의 언론 매체가 얘기하고 있는 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일본이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냐. 예. 그래서 그 미국 시사주간지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나오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게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기에 일본으로서 그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 일본이 스스로가? 예. 왜냐하면 지금 세계인이나 이 올림피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도 이 일본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정부가 일본 내에서도 일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에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올림픽 안전에 대한 담보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안전하다. 후쿠시마 쌀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검증 절차에 의한 결과물을 내놓는 것으로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올림픽 개막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고조가 되겠죠. 예. 언론의 보도도 올림픽이 가까워지면 더 많이 보도가 될 거고요. 이런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절차 없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도쿄올림픽의 최대 이슈는 선수들의 경기가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이 도쿄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이게 이슈가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정확하게는 뭐 아베 정부로서는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안전한 일본이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을 극복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도쿄올림픽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데 이 실제로 방사능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지금 상황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런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네. 예를 들면은 이 선수촌에서 입촌한 선수들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 후쿠시마산 안전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고요. 네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성화봉송의 출발 지점을 후쿠시마 원전 20km 지점에서 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건 후쿠시마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위험한 것 같아서 우리가 못 가겠다 그랬더니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이 쌀, 이 식자재를 선수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거는 그렇죠. 선수들이 무슨 실험용쥐, 모르먼트도 아니고요. 예. 이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이거 무책임하다라고도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은 대한체육회도 정식으로 이 후쿠시마산 식자재 문제를 일본에 얘기를 하고 이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만약에 간다면 예. 그 올림픽에 그러면 우리가 아예 우리 식자재를 가져가겠다. 예,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밝혔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 8월 20일부터 도쿄에서 이 세계 각국의 올림픽 단장에 모여서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식으로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네. 일본이 이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우리처럼 선수들이 먹는 먹거리는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세계 각국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도쿄에서 올림픽을 해도 망신스럽겠네요. 일본 입장에서는. 상처뿐인 올림픽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거든요. 네. 근데 2017년 12월, 11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 핵 위험이 고조가 되면서 우리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못 가겠다. 네.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사능 오염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네. 2020년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을 앞두고 네. 우리 위험해서 못 가겠다, 불안해서 못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개별 국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선수 개개인 중에 나 불안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방사능 오염 때문에 나는 국가대표를 선발해줘도 가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보이콧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예. 그렇지만 결국 결정은 그 대한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우리 모두가 아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스포츠가 정치와 분리가 돼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건 하나의 당위성이나 명제를 얘기하는 거고. 네. 정치는 스포츠를 활용하라고. 네. 스포츠는 정치에 서로 이용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네. 우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 위원회에서 선출되고 난 직후에 네. 인천공항에 돌아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도와주신 대통령께 감사하다, 고맙다. 아니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도와줘? 도와줬으면 국회의장도 도와줬다. 이런 걸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솔직하십니까? 이거 모두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 모두가 알면서 하는 그냥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독립적으로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쿄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건가요? 더 격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격화가 돼요? 오히려? 예.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이슈는 올림픽이 가까워지면 더 고조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나 언론사에서도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 특집 기사 내보내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러겠네요. 지금으로서는 도쿄올림픽의 최대 이슈가 뭐냐 물어보면은 방사능 오염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도 이 방사능 때문에 도쿄올림픽 반대 시위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얘기인데 시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언론의 주모 휴가를 노려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더 주모 휴가를 받을까요?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또는 올림픽 개막일.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도 도쿄에서는 올림픽 반대 운동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이 가장 신경 쓴 나라가 미국일 텐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먹거리, 안전, 방사능 이런 거에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더 민감하죠. 그러니까요. 미국은 원래 식자재를 자기네가 가져가죠. 선수촌에 안 들어와요. 선수촌에도 안 들어가요? 그 유람선 띄워놓고 자기네들끼리 안전하게 자기네들 배 유람선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든요. 네. 먹거리도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오고 미국은 원래 그렇게 해왔고 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처럼 먹거리 우리가 갖고 간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책임질게. 신경 쓰지 마라고 할 국가들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무슨 대책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지능 지수나 이런 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실력이 낮은지.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의 지능지수가 좀 의심스럽다? 예. 후쿠시마 쌀 먹는 거 보여준다고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절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내놓아야지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이 합리적인 절차보다는 쇼윈도식의 보여주기. 네. 그래서 성화 출발도 후쿠시마 원전 20km 지점에서 후쿠시마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지금 불만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매달리는 거 보면은 이미
이건 저의 좀 앞서가는 상상이지만 실질적인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은 포기한 게 아닌가. 네. 뭐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럼 아까 아베가 보여주기식으로 좀 하고 있다 그랬는데 약간 쇼윈도의 그 창문이 좀 지저분한 상태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그래도 어쨌든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고 또 이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은 사실은 몇 년 내내 이거 하나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우리 선수들도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럼 결국 잘 치러지는 게 중요할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요. 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베 총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 쇼윈도는 뭐 적정하게 하고 올림픽에도 어차피 정치 경제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적정하게 하시고 네. 일단은 일본 내에서도 은폐되고 있다고 하는 방사능 수치에 대한 그 정보를 공개할 것. 네.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이 실질적인 방사능 오염 대책을 수립해서 방사능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야지 네네. 일본이 안전하다는 동의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4205번 쓰시는 분들 선수들한테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본인 의사를 확인해 봅시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지금 보내주신 문자들의 80% 이상은 보이콧 해라. 이런 입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노비나사님도 보이콧 해라 하시겠네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방사능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상처뿐인 올림픽이 될 것이다. 오늘 4부에서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 한 말입니다. 일본 정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방사능 안전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리 일본이 떠든다 하더라도 세계인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